안녕하세요. 조선미TV 조선미입니다. 네, 어제 제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일정에 강의를 해서 화요일에 영상을 못 올려드렸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네, 수요일인데 지금 준비를 해서 오늘 안에는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책을 여러 종류 읽는 편인데요. 옛날 소설을 읽으니까 뭐 그렇게 새록새록 재밌더라고요. 전 특히 이제 박완서 씨 소설을 다시 읽고 있는데, 이런 책도 썼어? 뭐 이런 내용도 있었어? 하는 책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늦게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소설가로 활동한 그 세월? 시간에 비하면 책이 참 많았고요. 그 책 하나하나가 훌륭하다는 데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아이들 다 키우고 나 지금부터 글을 쓸 거야 라고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썼는데요. 그 사이에 굉장히 치열하게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꾸 살아온 세월보다 남은 시간을 이렇게 계속 카운트를 하면서 뭘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슬쩍슬쩍 하는데요. 네, 그냥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지 얼마나 사는지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심리학에 대해서 나온 좀 간단한 책이 있어서 좀 읽어봤는데 일반인이 아마 읽어보시라고 쓴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심리학에 대한 간단한 이론들을 한 4-5페이지 정도로 쭉 정리를 해놨는데 잠깐 보여드리면 네, 이 책입니다. 마음의 법칙. 자, 뭐 제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그 알라딘이나 교보 같은 데서 상위 랭킹에 있던데 읽어보니까 그렇게까지 일반인이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왜냐면 이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긴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된 것이라 이걸 갖고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도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서 갖고 왔습니다. 남의 감정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위험하다. 제목이 이건데요. 동정과 공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이 내용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제가 뭔지는 알겠는데 제 감정은 이제 여기처럼 깔끔해지지 않더라고요. 자,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자. 당신은 아주 아름다운 숲속을 거닐고 있다. 울창한 자연은 당신에게 무어라 형언키 어려운 감동을 선사한다. 이때 갑자기 어디선가 고통에 찬 어린아이의 신음소리가 들려온다. 화들짝 놀란 당신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간다. 어이쿠! 당신은 비명을 지르며 가까스로 멈추어 섰다. 하마터면 눈앞에 입을 벌리고 있는 깊은 구덩이에 빠질 뻔했다. 이제 어디서 신음소리가 들려오는지 분명해졌다. 저 깊은 바닥에서 어린아이가 울부짖으며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른다. 자,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네, 3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이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며 잠깐 참으라고 말한다. 그리고 가까운 마을로 달려가 긴 사다리를 구해 구덩이로 돌아온다. 아이를 구출해서 부모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낸다. 두 번째, 아이를 보자마자 구덩이 안으로 뛰어든다. 바닥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우연히 누군가 지나가다가 구해주기를 기다린다. 세 번째,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슬그머니 자리를 뜬다. 이 책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첫 번째 사다리 방법을 선택하리라. 두 번째는 어리석은 짓이라며 손사래를 치고 세 번째는 너무 무책임하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를 선택한다는 거죠. 자, 모든 게 이처럼 분명하다면야 누구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일상생활에서 구덩이와 사다리는
종종 변장을 하고 우리를 속인다. 이게 바로 현실에서 우리가 흔히 두 번째를 선택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즉 대비책도 없이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것이다. 저는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뭐 바닷물이나 물에 빠진 아이를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흔히 여름에는 이제 그런 사고가 많이 나죠. 물에 빠진 아이를 보고 이제 뛰어들어갔다. 특히 부모님의 경우는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바로 뛰어들어가죠. 그러니까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이해를 구해야 되겠다는 이제 마음으로 그랬는데 수영을 못해서 혹은 이제 뭐 아이가 필사적으로 매달리면은 이제 당연히 둘 다 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자꾸 이렇게 충동적으로 뛰어드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했습니다. 아마 구덩이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 자꾸 물속에 빠진 장면이 상상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 구덩이와 사다리가 자꾸 변장을 해서 이제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는 게 이 글의 취지입니다. 아이를 보고 구덩이에 뛰어든다는 것은 동정 때문이다. 우리가 동정을 하는 이유는 고통을 받는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동정하는 사람은 의미 있는 해결책을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네, 동정은 상대의 감정을 내 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아프니 이제 그 사람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자, 근데 상대가 뭐 예를 들면 몸이 너무 아파, 뭐 심각한 병에 걸렸어. 그러면은 얼마나 아파, 뭐 진짜 힘들지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죠. 동정하는 경우에. 근데 의미 있는 해결책, 뭐 병을 낫게 해주는 건 할 수 없지만 제3자로서 뭔가를 할 수 있는지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공감과 동정을 구별해야 한다. 공감은 시련에 빠진 사람의 아픔을 감지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인 느낌을 가지고 그 고통을 깊이 이해한 후에 다시 자신으로 돌아와 어떻게 하면 그를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자, 이제 공감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깊이 고통을 이해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죠. 이제 이게 주로 제가 하는 일에는 이제 이런 공감을 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동정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요. 공감은 거기서 나와서 생각을 해보라는 건데, 사실 저는 뭐 당연히 저한테 상담받는 분들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그분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이제 그분이 기운을 얻고 이 상황을 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때가 됐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뭘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흔히 일어나는 일 중에 공감과 동정을 구별하지 못해서 혹은 구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생기는 일들이 뭐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됐어요. 가족 간에 특히 돈 문제. 뭐 예를 들면 이제 형제가 여럿인데 뭐 우리는 좀 그럭저럭 사는데 뭐 동생네는 좀 어렵게 살아. 그 다음에 나는 넉넉하지 않은데 형은 넉넉해. 뭐 이런 경우 좀 서로를 원망하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낳은 자식들이 다 골고루 잘 살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자식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좀 동생 좀 도와줘라 라든지, 형이 어려운데 이번에 뭐 등록금은 좀 네가 조카 등록금 좀 내줘라 라든지, 요즘도 아니지만 옛날부터 지금까지 제일 문제되는 돈, 사업자금이죠. 사업자금. 예전에는 보증이었고 지금은 사업자금인 것 같습니다. 보증은 옛날에 어른들이 돌아가실 때 절대로 보증 서지 마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실 정도로 한 집안을 이제 파탄시키는
네, 그런 무서운 일들이었고요. 이제 보증보험이 생기면서 아마 이제 이런 일들은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업자금, 뭐 이게 잘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나 형제들이 와서 얘기하면 약간 이제 경험이 많은 분들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될 일이구나, 안 될 일이구나. 그러면 이제 공감을 하게 되면 이 친구가 이게 좀 잘 될 것 같으니까 나한테 빌리려고 하는구나.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번에 이것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럼 정말 대박이다. 근데 지금 현금 흐름이 안 좋아서 이거를 못 넣으면은 이제 쪽박이야. 그러니까 이제 너가 대박날 나를 도와줘서 쪽박이 되는 걸 면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동정을 하는 사람과 공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정은 사실 그냥 상대방의 감정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머무는 거죠. 근데 우리 문화에 보면 가족은 하나의 감정을 공유해야 된다는 암묵적인 그런 문화적 그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너는 동생이 그렇게 고생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동생이. 근데 동생 보면은 뭐 결혼하고 별로 몇 번 만나지도 않았고, 뭐 나는 이제 이쪽 서울에 살고 그 동생은 부산에 살아. 거기 뭐 동생은 또 뭐 이혼해서 부인이 둘이고 조카들도 본 지 오래됐어.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자주 만나는 회사원들보다도 좀 멀리 느껴지는 게 형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화적으로는 그냥 가족은 하나다, 가족은 같이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거절을 하면은 뭐 차갑다, 뭐 자기만 안다, 못됐다,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공감을 하고, 자, 공감을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생이 그렇게 어렵구나. 자, 돈이 뭐 이렇게 좀 식구가 몇 명이, 식구가 넷인데 뭐 한 달에 뭐 200을 받으면 뭐 어느 정도로 살 수 있지? 집도 없다 그랬지. 집세도 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헤아리다 보면 정말 어렵게 살겠다. 이제 이런 공감은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공감을 할 경우에 이게 동정이 돼야 될 것 같은 압력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족은 하나니까. 그러니까 동생이 힘들다는데 공감을 하면서 동정을 안 하면 이건 그냥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데 좀 돈을 빌려주라든지, 아니면 네가 가게를 하나 얻어주라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 친정아버지도 예전에 남동생, 그러니까 저한테 삼촌이죠, 계셨는데 여러 번 취업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동생이 그 직장 없이 다니니까. 근데 취업을 이렇게 주선해주면 가서 잘 지내야 되는데 알코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못 다니고 금방 그만두고 했는데, 그러면 내 동생이 어디 가서 술 문제를 계속 일으키면 이제 뽑아준 쪽에 대해서 아버지가 좀 미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 대한 예의를 생각하면 더 이상 취업을 권유하지 않을 텐데, 가족이니까 못해도 좀 뽑아줘, 이런 행동을 반복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감과 동정이 아주 다른 그 이후의 행동을 유발하는데, 그 심리학적으로는 맞습니다. 공감은 이런 상태에 놓여 있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하고 거기서 빠져나온 다음에, 자, 어떻게 우리가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동정은 그 안에 이제 같이 빠져 있다는 거죠. 아까 왜 구덩이에 뛰어든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람직한 메시지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동정해서 같이 구덩이에 빠져서 헤매지 말고 공감하고 그냥 그 사람을 아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 다음에 어떤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한지를 아는 게 바람직하다. 이제 결론은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느끼는 상담실에서 많이 만나는 그 여러분들은 이게 사실 동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뭔가를 필요로 할 때, 뭔가 결핍됐을 때, 돈뿐만 아니라 뭐 외로움 같은 거, 그러니까 내 아무도 없다, 돌봐줄 사람이 없다, 뭐 이제 이런 것들도 그분의 감정을 내가 해소시켜 드려야 된다는 그런 부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같이 살게 되면 또 거기서 느끼는 괴로움, 같이 안 살면 또 거기서 느끼는 죄책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는 문화적으로 사람을 개인으로 안 보고 가족 안의 구성원으로 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려면 타인을 나와 분리된 독립적인 인간으로 볼 수 있고, 그의 마음을 잠시 내 것처럼 느껴도 자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한 자아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자아의 경계가 약한 사람들은 공감해야 할 순간에 상대방과 자신을 하나로 합쳐버린다. 그러다 보니 남의 고통에 사로잡혀 자신도 구덩이에 뛰어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탓에 다른 사람의 시련이나 아픔과 만나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 이제 독립적인 인간이 되어야만 이런 동정에서 비롯된 서로를 힘들게 하는, 망치기도 하는 그런 이제 감정에 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뭐 형제, 뭐 부모님에 대해서 과도하게 동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걸 다 내놓고 필요로 하는 걸 다 주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필요로 하는 거는 가족이 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건강한 것도 아니고 가능한 것도 아니니까 굉장히 이제 갈등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뭐 집안에 누구누구 작은아빠 큰아빠가 재산을 다 갖고 갔대요,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할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줬는데 그걸 원래 나눠서 가지라 그랬는데 누가 다 갖고 갔다, 뭐 그래서 그 다음부터 형제끼리 얼굴을 안 본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상속제도의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상속제도까지 하니까 이제 너무 복잡한데, 이제 보통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장남이 많이 하고 많이 갖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 장남은 공부를 잘해서 이제 도시로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형제들은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장남이 나는 장남이야, 그러니까 내가 재산을 갖고 가야지, 이렇게 하면 이제 동생들은 형이 한 게 뭐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부모님 다 모셨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죠. 근데 아직까지 이런 주제에 여러 가지 뭐 드라마나 뭐가 나온다는 건 아직도 우리 문화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윗대로는 이런 갈등이 있는데 나와 우리 아랫대하고는 이런 갈등이 없냐는 거죠. 자, 자식이 힘들어해, 아니면 자식이 내 마음만큼 잘 되지 않았어, 이럴 때 모든 거를 다 투여하는 게 형제나 부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겠죠. 아니, 자식이 뭘 한다는데, 자식이 힘들다는데, 이제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자식이 힘들다고 하는데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뭐 냉정해, 뭐 라든지 차가워 라든지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제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어느 정도 뛰어든다, 그러니까 항상 뛰어든다는 생각이 왜 드나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골랐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가족은 아니고 저희 친정아버지가 월남을 하셔서 딱 저희 형제 셋 하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셋인데요. 제가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뛰어들겠죠. 동생들도 그런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저희 막내까지 전부 다 성인이거든요, 성인.
성인이고 자기의 삶이 있고 제 도움이 필요할 만큼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있지는 않아요.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는 건 뭐 당장 무슨 일이 생길, 근데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죄책감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게 자녀한테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뛰어들어 줄 거야. 나한테 뭔가 힘든 일이 생기면 부모님이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야. 이제 이렇게 애들이 생각을 하고 성장을 하겠죠? 근데 성장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힘든 걸 와서 얘기하고 필요한 걸 좀 도움을 받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부모님을 봤을 때 이제 또 우리가 연로해졌을 때 얘기죠. 그러니까 뭐 나는 많이 해드린 것 같은데 왜 나한테 해주는 건 없어? 또 이제 이렇게 계속 순환을 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보다는 동정에 가까운 행동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경계를 짓는 습관을 계속 들여야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자신과 타인, 자기 자신과 가족 간의 건강한 경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사업에 실패한 분 중에는 이제 그분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형제, 사촌, 처갓집 이제 이렇게 다 얽힌 집들이 있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진짜 괴로울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그분들 중에 좀 경계가 있으신 분이 그 상황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나는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했으면 근데 굉장히 미움받겠죠. 뭐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이제 그런 가족의 결속력 같은 것들이 전과는 다른데, 그 대신에 이 세대 간에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느끼는 이 강렬한 감정의 결합체는 또 좀 더 강해지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동정을 해서 똑같아지는 것과 공감을 하면서 감정은 공유하지만 거리를 두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도모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 내가 아이와 한마음이 돼서 세상을 헤쳐나가는 건 사실은 내가 하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절대로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네, 뭐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장기적으로는 이게 아이의 성장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도 훨씬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